사고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수학자 소개합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박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영준입니다. 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는 홍영준 교수님인데 함께 공부해볼 주제가 수치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보면 수치를 해석하는 학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학문인지 또 다른 수학의 분야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수치 해석은 아마 조금 대중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응용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근사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 수치 해석학이고요.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사해가 얼마나 실제의 값에 정확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수치 해석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저는 수학이라고 하면 딱 떨어지는 그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근사치의 값을 구하는 것, 이게 수학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혹시 김현웅 교수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선생님 혹시 루트 2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5 네. 몇몇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닐까요? 1점 몇몇이 어떻게 보면 근사값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게 알려져 있고 무리수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소수점 아래 숫자를 갖는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루트 2는 어디까지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정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갖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근사치를 찾는 것이 수치 해석의 가장 본질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루트 2를 근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루트 2라는 건 뭐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그렇죠. 제곱을 하면 이렇게 2가 되는 숫자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1.4, 1인가, 4일, 3인가, 뭐 4일, 뭐 2인가, 1인가, 2인가 어느 정도 값인지 우리 도저히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루트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은 사실 수치 해석을 연구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알고리즘을 적고 말씀드릴게요. 2분의 1에 an 더하기 2분의 1. 우리가 이런 꼴의 식을 점화식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다음 숫자가 이전 숫자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형태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뭐 a1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a2를 구할 수 있겠죠. 저기다 집어넣으면?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2분의 1에 1 더하기 2 해서 뭐 1.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A3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n에다 2를 넣고 그러면 2분의 1에 1.5 더하기 1.5분의 2.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대입하다 보면 뭐 A100, A1000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 숫자가 루트 2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 혹은 이 알고리즘은 루트 2를 근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n이 커질 때 루트 2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수치 해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루트 2의 근사값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계속 대입해 보다가? 계속 대입해 보다가 일단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또한 수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 수렴한다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그래서 an이 루트 2로 수렴한다라는 것도 엄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루트 2 얘기를 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파이값 같은 것도 그러면 근사값이라고 그것도 물론 이제 그 엄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한히 계속 소수점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을 만족하면 될까라는 걸 고민한다면 파이를 계산할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근사값이 뭐구나 하는 거는 뭐 어슴푸레하게 알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실생활에서 이게 어떤 데 쓰이지 하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쉬워지더라고요. 박형주 교수님이 이 수치 해석학이라는 것이 어떤 데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걸 계산할 때는 대부분 다 근사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군인들이 대포를 쏴요. 그러면은
몇 도로 쏴야 그리고 얼마의 속도로 처음에 쏴야 얘가 중력을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건가 이런 건 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그게 딱 떨어진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도 이런 수치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결국 근사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공호수 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런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계산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근사를 구하는 그런 계산이 되죠. 오차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네. 값과 근사치 사이에 그 오차가 굉장히 사소해도 뭐 엄청 그렇죠. 그 최종 결과가 막 네. 그렇게 그렇죠. 달라져서 막 큰 근데 이 오차를 수치 겪게 되지 해석이 않을까. 오차가 생기더라도 얼마의 오차 내로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심지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당히 엄격한 수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근사값이라고 해도 거의 네. 그 정확한 답에 가까운 근사값이라는 그런 의미신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 포탄이 떨어진 예시를 해주셨는데 포탄이 떨어졌을 때는 한 50cm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주변이 다 폭발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심장의 혈류를 유체로 측정을 하는 거에서 50cm가 떨어지면 큰일이 그럼 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거기선 오차가 훨씬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10의 마이너스 한 4승, 5승 단위의 오차만 허용하고 그런 오차를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오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학적인 엄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수치 해석학이라고도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차를 분석하지 않은 수치 해석은 수치 해석이 아니에요. 오차 없이 알고리즘만 제안하면 누구도 그걸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로는 이제 기상 예보를 들 수 있는데요. 기상 예보의 역사가 길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기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저는 보진 않았고 해설해 놓은 걸 봤더니 다 패턴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구름이 오늘 이렇게 떠 있으면 내일은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종류의 패턴 매칭. 요즘으로 말하면 빅데이터죠. 근데 이제 19세기에 오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있는 뭐 이쪽에 좀 바람, 저쪽에 뭐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게 돼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빨리.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압력과 바람의 속도와 막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물리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확히는 못 풀어요. 그렇지만 근사는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어서 내일의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사이 이미 날씨는 다 이제 끝났죠.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충분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계산하면 적어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수치 해석의 필요를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요즘 뭐 기상청 이런 데 보면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거는 정말 진짜 복잡한 계산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초기에는. 손수 네, 계산을 네, 했다는 네, 그런 네. 얘기인가요? 네. 사실 1940년대, 50년대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사용한 기상 예측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했었고 1950년대에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됐죠. 그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기상 예측의 연구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네. 그 노이만이 만들었던 컴퓨터는 그 전쟁 당시에 이 포탄 그 쏘는 궤적 같은 거를 연구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네. 기상도 같이 그 컴퓨터를 연구를 했던 모양이죠?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이 뒤에. 끝난 예, 뒤에는 예, 줄 샤네이랑 네. 폰 노이만 두 네. 분의 그 전설적인 학자들께서 그때는 이제 기상 예측보다는 더 집중했던 것이 해류에 대한 그런 해류. 예측 예측 같은 것을 그걸 시작으로 이제 기상까지도 이제 발전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루이스 리차드슨이라는 이제 기상학자이자 수학자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에서 그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밤에 틈틈이 기상 예측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혼자 푸신 거예요, 손으로. 전쟁 중에 이제 이런 걸 풀고 하니까 또 그 당시 혼자서 풀고 하니까는 당연히 값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 안 됐죠. 근데 이런 그 방정식을 세우는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기초는 잘 닦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혼자서 계속 계산을 하시다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64,000명이 동시에 계산을 하면은 이것을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쓴 책에 그 상상도를 그려놨어요. 64,000명이 같이 모여서 네, 계산하는 네. 것을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본인 컨덕터 지휘자처럼 계시고 네. 저기 뒤에 돔 같은데 저기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네가 여기를 계산하고 네가 여기를 계산해 이렇게 알려주면은 계산을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손으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동시에 알려주면 그러면 64,000명을 동시에 하면 알 수 있겠다.
라고 상상도를 저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컴퓨터라는 게 원래는 그 컴퓨트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폰 노이먼이 처음에 그 초기에 컴퓨터 만들 때도 그 입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컴퓨터 대신에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 스타디움에 가득 찬 저 계산하는 사람들이 슈퍼컴퓨터인 거죠.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그 수치 모델을 활용한 기상 예측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그런 모델들을 다 가져다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뭐 영국의 UM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써오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코리안 모델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모델을 개발을 해서 2019년도에 이르러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투자된 그 액수가 대충 800억 정도 된다라고 와. 합니다. 그래서 9년, 10년간 걸쳐서 우리나라 한국형 수치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킴이에요. 코리안 인티그레이티드 모델. 메디얼로지컬 모델. 근데 네. 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네. 아 이거 우리 한국 기상청 예보 잘 안 맞아 네. 그래가지고 요즘도 보면은 다른 나라 네.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일 최적화된 기상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게 네. 제일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모델은 우리나라 거에 최적화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미분 방정식 모델을 만든다는 걸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모델 자체가 자연계에 있는 복잡계 현상을 다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오차가 상당히 많아요. 관측하는 사람의 오차도 있고요. 모델상의 오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초기값 같은 거에 오차도 있고 그래서 오차가 사방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태스크고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운 모델로 진보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처럼 이게 뻥 뚫린 데는 쉬운데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산업 중심의 이 국제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마 이런 경우는 그 모델링이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상 관측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위성에서 관측해서 네. 오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 뭐 네.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것을 다 데이터를 모아서? 다 모아서 네. 정확한 수학적인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죠. 좀 새롭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날씨 예측처럼 수치 해석학에서 활용하는 기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기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대표적인 기법 같은 것을 제가 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칠판을 활용해서 네. 근데 너무 전문적인 기법이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그 문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지 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네. 이걸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뉴턴 레슨 메소드라는 건데요. 뉴턴 선생님과 레슨이라는 거의 동시대에 계신 분이 거의 동시대에 비슷한 방법론을 개발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비선형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비선형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선형 방정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데요. 비선형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다항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fx는 이렇게 비선형의 예시를 든 거고요. 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될 수 표현되는 있는 비선형 방정식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값을 찾는 겁니다. 비선형성이 너무 세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근사값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분을 사용을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초기에 우리가 어떤 추측으로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딱 찝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x0라는 그냥 초기의 점을 하나를 찝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해당하는 점이 여기 있겠죠? 얘가 f of x0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접선이 되겠죠? 네. 이 접선을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접선이 곡선의 근사라고 아주 러프하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얘의 0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겠죠? 네.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x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저기서 x1은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직선의 네. x절편이 네. 되는 거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직선의 방정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해당하는 녀석을 또 이렇게 또 기울기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또 접선을 그렸을 때 얘는 또 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x2. 네. 그러면은 이것이 반복되면서 네. 가면은 그 아까 찍었던 이 점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을 한다는 것이 왜 우리한테는 가능해지냐면은 이걸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직접 안 하고. 네. 그렇죠. 이런 기작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요 값에 가까워지겠죠. 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뉴턴 랩슨 메소드라고 합니다. 뉴턴 랩슨 기법. 이것에 대한 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기울기라는 것은 이제 미분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이잖아요. 네. 지금 xn 플러스 1과 xn이 이것에 대한 시도인데요. 네. 얘네가 반복될수록 얘네 값은 점점 가까워진다. 네. 라는 가정하에 이게 미분에 대한 식인데요. 지금 xn 플러스 1, 이 녀석이 지금 사실은 여기 이 직선에 대한 절편이니까는 얘가 우리는 깔끔하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니까는 얘를 그냥 곱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잘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n이 0일 때는 이 값 알고 이 값 알고 미분값 알죠? x1을 구할 수 있죠. x1이면은 이 값 알고 이 값 알고 이 값 아니까는 x2 구할 수 있고 x3일 때는 이 값 알고 이 값 알고 이 값 아니까 x4 구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걸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무한 반복하면 무한 반복할수록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점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이 뉴턴 랩슨 메소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얼마나 빠르게 실제 값에 점점 우리의 근사값이 접근해 가는지 그 속도까지도 저희는 수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겨우 이해했는데 지금 속도를 알 수 있다고요? 네, 얼마나 빠르게 가냐면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가 n 플러스 한 번 반복한 녀석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C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일정한 컨스탄트, 어떤 상수,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수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실제 값과 근사 값의 차이의 제곱과 그 다음 단계의 실제 값과 근사 값의 차이가 어떤 상수배만큼만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와 얘의 차이가 0.01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까워졌어요. 네, 충분히 우리 목표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가깝다. 네. 그럼 얘 제곱만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 상수가 뭐 4던, 5던, 6이던 뭐 상관없이 이 상수배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얘 제곱만큼 얘는 가까워지니까 어떤 상수배에 0.0001. 그럼 아까는 이만큼 가까웠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훨씬 빠르게 가까워진다. 이것을 반복할수록 이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수치 해석의 전체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저거 없으면 팥 없는 단팥빵이랑 똑같아요. 그럼 단팥빵이 아니죠. 네. 근데 저 X에 이거 별표 모양 한 거는 뭐예요? 요게 이제 실제의 우리가 아까 목표값. 우리가 알고 싶은 진짜 값, 진짜 요게 아까 해, 진짜 해. 요게 X. 그 X의 스타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약속을 거예요? 우리? 저걸 네. 찾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그거를 X의 그 스타승으로 표시한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별로 표현한 거잖아요. 아, 별이네요, 정말. 특별한 네, 의미야. 그 개념이 좀 저는 귀엽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기 오, 사실 이런 시각 너무 신선한데요. 진짜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뭐 거기다 뭐 다른 걸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별을 집어넣는 게 좀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 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챔피언을 찾는다. 네. 저게 뭘까 궁금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비선형 방정식의 답을 찾는구나라고 재밌고 신기한 아이디어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상예측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는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이 사실은 제가 아까 기상 방정식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비선형성 때문에 그런데요. 비선형성이 강한 그런 방정식들은 비선형성을 우리가 수치 계산으로 계산을 할 때는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파퓰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뉴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비선형 방정식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사치를 구하는 근사치를 그렇죠. 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올 때까지. 사람이 안 하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들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6만 5천 명이 돔에 있든 스타디움에 있든지. 네. 이게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뉴턴 랩슨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 두 번째 방법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럼 이제 미분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 적분 얘기도 한번 해야죠. 근사값을 구해야 되는데 적분의 근사값을 어떻게 구해줄까? 이것은 이제 적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어요. 어떤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적분은 이렇게 잘라서 면적을 다 합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시그마. 다 더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i가 1부터 n까지 n까지. 있을 때, 뭐 n이 5라고 했을 때 1, 2, 3, 4, 5까지의 얘를 다 다 더한다. 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그마라는 게. 그래서 즉 이 적분값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리밋이 없으니까 아직 지금은요. 그래서 비슷하다. 대략 비슷하다.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긴 네모들의 합인데 이 네모들이 점점 잘게 쪼개져서 무한개의 네모가 되면은 얘가 이제 적분값으로 된다라고 이제 적분에 대한 그쵸. 개념을 맨 처음에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컴퓨터라 그래도 얘를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정도의 네모들로만 우리가 더해줄 수가 있어요. 100개면 100개, 500개면 500개. 그런데 이것을 더해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이 더해주는 게 사실은 다 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1억 개를 더해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100개를 더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치 적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분을 수치적으로 한다. 적분을 근사치로 한다. 그쵸. 그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성비를 있게 그렇죠. 한다는 소리네요. 1000번 더할 거를 네. 100번만 더하고도 에러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이것을 적분을 할 때 실제 적분값이랑 얼마나 가까워지지? 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얘를 더 잘게 쪼갤 수 있는지를 시작할 때 판단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다리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트라페조이달 룰, 그러니까 사다리꼴 방법인데요. 이것은 그냥 적분을 할 때 간략하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을 때 얘를 인테그랄, 그러니까 적분에 얘를 그냥 x0에서 x에 1까지만 더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이 적분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 x0에서 x1까지를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차이를 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하나의 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아까 그냥 네모 하나였잖아요. 이 네모 하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전체 구간에서의 A에서 B, A에서 B는 여기까지 있으니까요. 네. 이 네모들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 앞뒤로 더해주면은 계속 더해서 n-1번까지 더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쭉 다 더한 것의 사다리꼴 정리입니다. 저기 2는 왜 들어갔죠? 요게 이제 겹치잖아요. fx0, fx1. 그 다음에는 fx1, fx2. 그 다음에 f of x2, f of x3 이래가지고 양쪽 끝만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중간은 다 2번씩 나와요. 그래서 양쪽 끝은 안 겹치고 여긴 2번. 여기 할 때 한 번, 2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 한 번, 2번 계산하고 요거 할 때 한 번, 2번 계산하고 오케이. 요거 할 때 한 번, 2번 네, 계산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정확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이 거리를 하나를 h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요 h의 제곱만치 가깝습니다. 그 잘게 쪼개면 h가 작을 거 아니에요? 네. h가 0.01이다. 그러면 저거는 0.0001 이렇게 아주 제곱이라는 의미는 더 작아지는 더 작아지는 에러가 굉장히 작다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0에서 1까지의 구간을 제가 100개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서 요 한 구간 h는 100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요 방법을 써가지고 적분을 계산했을 때 에러가 요 100분의 1의 제곱만치 면적을 오차가 구했으니까. 네, 그 오차가 그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이것을 계산하지도 않고도 우리는 알수 수학적으로 있다. 먼저 증명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래서 이게 수치 적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다리꼴 방법, 트라파조이드 룰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이 방법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우시안 르잔드르 쿼드레처라는 방법인데요. 가우스 선생님이 또 여기 등장하시네요. 네. 가우시안 쿼드레처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는요. 이렇게 생겼을 때 아까는 그냥 우리가 공평하게 잘랐어요. 100분의 1씩. 네. 근데 여기는 특정한 어떤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점들을요. 이렇게 지정해요. x1, x2, x3가 공평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들 이 어떤 특정한 웨이트라고 불리는 가중치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함수 값들의 합으로 얘를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우스와 르잔드르의 그 정리, 그 쿼드레처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n개의 포인트를 찍었을 때 어떤 다항식이 이 녀석이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차수의 다항식 은 오차가 없는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오차가 0인 값으로요. 이런 다항식일 경우에만. 즉 우리가 이것을 5개를 찍어줬어요. 가우시안 르잔드르 쿼드레처로요. 그러면은 어떤 다항식인데 차수가 9차까지인 다항식의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가우시안 르잔드르 쿼드레처인데 아까처럼 공정하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더 좋게, 그러니까 1000개 쓸 걸 100개만 나눠가지고도 거의 똑같은 뭐 에러 안에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정의한 건데요. 그런데 이 가우스 선생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네. 점을 네. 임의의 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가중치를 어떻게 넣는지 하는 그게 그게 이제 궁금한 것 수학적인 같아요. 얘기인데요. 러프하게는 엄청 많이 휜 데서는 좀 잘게 맞아요. 쪼개고 그쵸. 좀 네. 평평한 데는 좀 덜 뽑고 하면 가성비가 그런 좋잖아요. 거죠. 그럼 가성비가 공평하게 좋겠죠. 그러니까 찍는 거, 여기서는 쪼개는 한 별로 2-3개만 차이가 써도 없으니까. 되고. 네. 그렇죠. 아, 여기는 안, 여기 이렇게 많이 꺾어진 네. 데는 잘게 네. 하고. 그렇죠. 아, 네. 뭐, 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스마트하게. 오케이. 이 점들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르잔드르 다항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르잔드르 다항식의 헤드를 이 점들로 우리가 잡고요. 그리고 이 웨이트는 그 르잔드르 다항식의 미분값과 그 포인트들, 그 해의 값들의 어떤 특정한 식으로 이것을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0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고 적분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기법.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편미분 방정식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적분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적분을 이용을 해야지 편미분 방정식의 수치해법을 결국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을 설명드렸고요. 네. 예, 마지막 오일러 방법인데요. 네. 예,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하면 상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하나, 그렇죠. 편미분은 2개 이상. 변수가.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상미분 방정식 변수 하나짜리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요. t에 대한 함수를 y라고 표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y의 t가 되고요. 예, 얘가 t가 지나갈수록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 수치 해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르는 겁니다. 먼저 잘라요. 네.
잘라야지 컴퓨터한테 주거든요, 값을요. 연속적인 값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자를 때 각각 하나하나 자른 것을 저희가 그냥 T1, T2, 세 번째를 T3, T4 이렇게 그냥 명명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T의 2 빼기 T의 1은 H라고 할게요. 네. 그 다 공평하게 잘랐으니까 거린 다 똑같이 네. H라고 할게요. 이런 상미분 방정식은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은 초기 값이 이제 주어져야 돼요. 가장 초기의 값. 시간이 0일 때 어떤 상태를 주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그 다이나믹스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우리가 Y의 초기 값을 뭐 알파라고 제가 그냥 줬어요. 알파는 그냥 아무 숫자이면 됩니다. 네. 뭐 함수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숫자라고 할게요. 간편하게요. 이것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수학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을 때는 근사값이라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근사값을 어떻게 하면은 잘 구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일러 선생님께서 오일러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말은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미분의 정의죠. 네.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요. 무한대로 작게 쪼갠다. 그쵸. 예, 그게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예. 네, 이렇게 그냥 똑같이 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봤는데 h가 0으로 가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 0은 아니고요. 굉장히 작아요. h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를 빼고 굉장히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비슷하다. 예. 비슷하다. 네. 예. 그리고 얘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똑같아지고요. 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h를 양변에 곱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표현보다 양변에 얘를 더한다는 표현이 더 사실은 맞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했어요. 이 식을 그대로 하면은 h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점점 더 옳은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근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h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적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t가 0일 때, 초기일 때는 우리 값을 알고 있죠? 초기 값은 우리가 타임이 0일 때는 알고 있어요. 타임이 0일 때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주어졌으니까 얘가 뭐 사인의 y, 뭐 익스포넨셜의 y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함수, 주어진 함수예요. 이쪽 우리가 풀고 있는. 그럼 얘도 우리가 t가 0일 때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함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h도 알고 있고요. 그럼 t가 0일 때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t가 1일 때의 y 값을 알 수 있죠.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t가 1일 때 여기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t1. 그럼 얘가 알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것도 반복. 무한 반복되는 반복하면 우리가 초기값 하나만 주어지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초기값 하나를 주어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해당하는 값 계속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파이널에 있는 이 값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가면은 이것이 이제 미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일러의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값이랑은 다르겠죠. 실제 저 미분 방정식을 그렇지만 굉장히 만족하는 가까울 거라고 함수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사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많이 풀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얘가 이렇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때는 초기값 하나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t1인 값을 오일러 방법으로 하나를 구해주고 t가 2일 때는 오일러 방법으로 그 다음 걸 하나 구해주고 t가 3일 때 그 다음 걸 하나 구해주고 그럼 이제 이걸 얘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네. 얘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이제 오일러 방법이고 역시나 얘는 그 에러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체 에러가 얘는 이제 h만큼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분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푼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한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까는 이제 h만큼의 에러가
오차가 있었는데 그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연구 주제가 되죠. 끝도 한도 없네요. 네. 네. 심지어는 인공지능에서도 엄청 널리 쓰이는 방법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이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기계학습에서도 이런 비슷한 막 계속 이 계량해 나가 좀 더 임프루브해지고 이렇게 계속 나아지는 것도 거의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정말 정답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근사값을 구하는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시니까 수학에 또 이런 면모가 있네라고 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3개면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은 변수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 3가지 기법을 뛰어넘는 뭔가 그런 더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거든요.